오늘 하루 이슈의 중심. 당신의 아침을 책임지는 직격 인터뷰. 여러분은 지금 KBS 1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취임한 지 100일 맞았고요. 100일 앞두고 하루 앞두고 미국 의회에서 어제 첫 연설했습니다. 미국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면서 중국 견제, 우호국가의 동맹, 대형 인프라 투자안과 이를 충당할 부자 증세 계획을 언급했습니다.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100일 평가, 향후 행보에 대해서 국립외교원 민정훈 교수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취임 100일인데 그동안의 평가는 일단 어떻게 하십니까? 먼저 언론에 많이 나오는 것처럼, 그래도 합격점을 줘도 무리는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어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취임 100일을 앞두고서 의회 연설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취임 첫 해기 때문에 신년 국정연설을 못 했죠. 그래서 이제 그걸 대신한 것이 아니냐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고, 아무래도 미국이 코로나19의 최대 피해국이었고, 이제 그 백신 확보에 성공하면서 조금씩 진정 국면에 들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경제도 좀 좋아지고 있고요. 네. 아무래도 그래도 여전히 위기 국면이기 때문에 이렇게 위기 국면일 때는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게 강한 리더, 그러니까 국가를 이끌어달라라는, 우리가 괜찮다, 그러니 나를 믿고 좀 따라와주면 우리는 다시 위기에서 벗어나서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다시 잘 살 수 있다. 우리는 괜찮다. 이러한 어떤 그 위기의 리더십을 보여줘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 부분에서 이제 그 방점을 찍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처음에 그 도착을 하셔서 소개를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셋백 이렇게 좀 어려움에서 이제 스트레스 강적으로 바꿀 것이다. 예. 그래서 미국이 다시 움직이고 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예. 그래서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 성과라든지 백신 배포 그 성과, 그리고 그에 따른 경제 회복화 이런 부분을 강조하면서 이제 경기를 부양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 천문학적인 규모의 어떤 경기 부양책을 소개를 하고 지지를 해달라. 예.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 얘기를 해서 나머지 대외정 투자 얘기를 했지만 대부분은 국내 정책에 방점을 찍으면서 미국 사회가 접하고 있는 그런 주요 의제들. 그래서 바이든 행정부가 경기 부양이라든지 인종적 형평성을 회복하는 부분이라든지 총기 규제라든지 이민 문제 이런 것까지 폭넓게 건드리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바이든 행정부가 추구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지를 해달라, 국민들에게 그런 메시지를 던졌다 생각합니다. 위기만 언급한 게 아니고 위기이자 이게 기회가 될 수 있다, 이것을 굉장히 강조한 것 같더라고요. 예. 예,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이지만 이걸 우리가 잘 극복하면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걸 얘기를 해줘야 되겠죠. 그래야 이제 국민들이 리더인 대통령의 말을 믿고 힘을 내서 다시 또 열심히 뛸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을 강조했습니다. 중국이 4번 언급됐고 북한은 1번 언급됐는데 중국 부분부터 한번 보자면 중국은 경쟁하고 있다. 그다음에 R&D에서 우리가 좀 뒤처지고 있는 것 같다. 과거에 2%씩 투자했는데 1%밖에 안 된다. 기후변화 관련해서는 중국, 러시아랑 같이 해야 된다. 공정한 게임의 규칙, 국제무역에서 공정한 게임의 규칙을 중국이 어기고 있다는 뉘앙스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마지막 부분이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센 워딩인데, 예. 사실 바이든 행정부, 트럼프 행정부 이어서 바이든 행정부에서 대중국 경제 정책에 나오는 톤이라고 그랬죠. 어감을 보면 사실 어제 바이든 대통령이 한 거는 센 거는 아닙니다. 전방위적으로 중국 대륙에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아닌데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이 경제 부분만 아니라 군사 안보 부분, 이제 기술, 이념까지 이제 거의 확대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중국을 4번 거론하고 북한을 1번 거론했는데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중국 문제가 더 크다라는 거죠. 그렇죠. 잘 아시는 것처럼 이제 미국의 가장 전략적 이익이 유럽이나 아시아 같이 중요한 전략적 지역에서 패권 국가가 등장하는 걸 막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영내 리더십을 유지하는 건데, 이 21세기 가장 중요한 지역이 아시아 태평양, 지금 인도 태평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신의 패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그것에 도전하는 가장 위협적인 경쟁자가 중국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중국 견제에 방점이 찍혀 있는 거고 인도 태평양 전략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집권 초기에 어떤 외교안보 라인의 주요 인사들이 일본이라든지 한국 그 이외의 어떤 그런 동맹국들 중심으로 해갖고
활발한 외교전을 펼치잖아요. 예. 그런 부분을 반영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과의 경쟁이 불가피하다. 중국이 부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렇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다르게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경쟁만 하면 이것은 우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경쟁할 부분은 경쟁을 하되 협력한 부분은 협력을 하겠다. 예. 그래서 경쟁을 해야 될 부분은 이제 중국이 그 거세게 추월하고 있는 쫓아오고 있는 뭐 기술 부분이라든지 예. 그다음에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심적인 어떤 그 가치로 내세우는 민주주의 인권에 도전하는 뭐 그런 부분들. 그래서 뭐 신장 지역의 위구르족 인권 문제 이런 부분에 있잖아요. 네. 계속 건드는 부분이 있는 거고. 근데 반면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후변화라든지 예. 아니면 코비드 19이라든지 코로나19라든지 예. 뭐 비확산 부분은 국제적 문제니까 그런 부분은 중국과도 협력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협력적인 경쟁 관계를 가져가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지만 아무래도 미중 간에 전략적 경쟁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견제의 방점이 찍혔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그렇겠죠. 근데 이제 특히 불공정한 무역 관행 지적하면서 불공정한 무역 관행이 우리 노동자들을 죽이고 있다는 그 대목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결국은 그 국내 고용이랄지 실업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중국과의 무역 관계는 어떻게든 미국 위주로 가겠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했던 그 미국 우선 대외 정책하고 기조가 똑같은 거예요. 예. 통상 정책에 있어서는. 그래서 바이든 그 행정부도 이 통상 문제에 있어서는 똑같다. 똑같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무방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이제 그 저희가 유념해야 될 그 개념이 앵커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노동자를 위한 대외 정책, 노동자를 위한 통상 정책 이게 Foreign Policy for the Middle Class로 해서 예. 중산층을 위한 대외 정책이라는 이름으로 바이든 행정부에서 밀어붙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의 대외 정책, 미국의 대외 정책이 중산층의 이익을 대변하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대외 정책, 특히 통상 정책 말씀해 주신 것처럼 통상 정책에 있어서 중산층의 이익, 노동자의 이익이 보호되는 방향으로 반드시 진행하겠다. 그래서 외국 기업과 뭐 통상 협정을 맺을 때도 꼭 노동자의 이익을 대변하는 그 어떤 대표자가 들어와서 이제 그 보고 의견을 내고 통과됐을 때 찬성했을 때만 그것을 통과시키겠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면서 노동자 이익을 반영하겠다 얘기를 하고 있고요. 예. 그리고 중국 같은 경우에는 그런 노동자 이익을 반영하려면 모든 국가가 통상 그 경쟁에서 똑같고 동일한 그 공정한 룰을 가지고 경쟁을 해야 된다. 그것을 어기고 있는 국가가 있다. 그것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는 노동자의 이익, 미국의 중산층의 이익을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니까 반드시 자신이 시정하겠다. 이렇게 강한 그 메시지를 던지는 거죠. 예. 잡스 뭐 이러면서 계속 뭐 일자리를 뭐 수십 번 강조를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만큼 국내 노동자들, 유권자들에게 강하게 어필하면서 중국을 어떻게 보면은 중국 입장에서는 이렇게 미국이 나오는 게 심상치가 않은 건데 중국도 대통령 연설이 끝나고 한 10여 분 지나서 독자 우주정거장의 핵심 모듈을 발사를 했단 말이죠. 이거는 어떤 메시지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계획된 거였습니까, 원래? 그건 이제 뭐 공교롭게 이제 그 메시지가 발신이 된 건데 예. 이것은 이제 중국이 우주굴기 이제 뭐 첨단 기술 중에 AI라든지 저희가 예. 뭐 이제 GPS라고 이런 부분에서 그걸 위해서는 이제 우주를 갖다 이제 그 개발하고 이제 첨단 기술 부분에서 우주를 활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그 우주 산업에 있어서 좀 더 박차를 가야 되는데 아직 선진국주 못 쫓아간다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이거 몇십 년에 걸쳐 중국이 준비해 온 겁니다. 그러니까 우주굴기에서 사실 그 이런 우주 스테이션, 정거장 스테이션을 갖다가 개발해서 국가 그 세계 주요 국가들이 1990년대부터 함께 사업을 하자 했는데 중국이 거기에 들어가고 싶었는데 미국이 거절한 거예요. 예. 당신들은 믿을 수가 없다. 신뢰할 수 없고 우리가 얘기하는 표준을 따르지 않기 때문에 자격이 없다. 국가안보에서
우려가 있기 때문에 들어올 수 없다. 신뢰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굉장히 모욕을 당했거든요. 그래서 중국이 자신들만의 기술을 개발해서 우주 굴기를 보여주겠다. 이게 한 30년 동안 그 지금 와싱상담이라죠. 예. 정말 그 뼈를 깎는 그러한 노력, 대규모 투자를 통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공고롭게 이게 맞은 거지만 아무래도 이제 미중 경쟁이 심화된 상황에서 이렇게 보여주니까 중국은 나름대로 자신의 어떤 위상을 전 세계에게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란과 북한을 같이 언급하면서 외교뿐만이 아니고 스턴 디터런스라는 말을 썼단 말이죠. 아주 엄중한 억지를 통해서 우리의 안보 위협을 어떻게든 막아보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게 지금 외교뿐만 아니고 엄중한 억지라는 말을 쓴 게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나요? 일단 그 외교라는 말을 먼저 네. 썼고요. 그래서 네. 동맹들과 협력을 해서 이제 그 외교적 수단을 통해 가지고 북한 관련해서는 이제 그 비핵화를 진행해 나가겠다. 네. 그래서 북한의 태도를 변화시키겠다. 그래서 북한 문제 해결할 때는 우선 외교를 갖다가 방점을 찍었고요. 외교의 방점을 찍었다. 그리고서 이제 어쨌든 외교의 방점을 찍고 이제 그 비핵화 협상을 진행해 나가겠지만 이와 더불어서 북한이 도발을 하게 되면 한반도 평화, 영내 평화, 세계 평화에 위협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한 부분을 미국이 좌시하지 않겠다. 동맹들과 함께. 그래서 이제 강하게 이제 경고를 날리는 거죠. 이제 그 스턴 디터런스 해가지고 또 엄중한 그 억지력을 발휘해가지고 이제 북한이 도발을 하지 못하게 하겠다. 뭐 그렇다고 해가지고요. 이제 이러한 부분이 엄중한으로 해석이 되니까 그러면 그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이 도발하면 군사적 옵션을 통해 가지고 응징하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까지 이렇게 우려의 목소리 나오는데 그거는 아니고요. 그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바이든 행정부의 기조가 군사력은 사용하되 그러니까 막강한 군사력을 유지하되 군사력은 최후 수단으로 사용하겠다. 정말 신중하게 생각하고 신중하게 생각해서 외교가 통하지 않을 때 그럴 때 군사력을 사용하겠다 얘기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그 엄중한 그 억지력을 통해서 도발을 억제하겠다 이런 부분은 그냥 통상적으로 북한에게 도발을 하면 좋지 않다라는 경고를 날려주는 이 정도라고 이해하시는 게 제일 적절할 것 같고요. 이것보다는 외교를 통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한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입장이 얼마나 반영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더 집중을 하셔서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한 1년 정도 기간 동안에 미국의 우선순위에 북한이 지금 들어가 있을까요? 아니면 중국 그다음에 백신 문제도 있고 코로나 국내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내 경제 중국 그다음에 한참 뒤에 북한이 있는 겁니까? 어떻게 보세요? 아무래도 대외 정책 부분에서는 중국이 제일 먼저 들어올 거고요.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는 문제라든지 뭐 이란 핵협정 같은 부분이 사실 북한 문제보다는 바이든 행정부 우선순위가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인도 태평양 전략에서 중요한 동맹국인 한국이 가장 그 우선순위에 부여하고 있는 그러한 이슈가 대북 정책이거든요. 북핵 비핵화 협상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그 한국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한 미국도 무시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다음 달 한미 정상회담이 되게 되면 이제 그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떠한 그 접근법을 그 보여줄 건가가 얘기가 될 거고요. 그래서 중요성은 떨어지지만 그러나 무시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가 올해가 마지막 임기가 되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그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미국이 적극적인 역할을 해달라고 계속 설득을 할 거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바이든 행정부도 이제 북한의 핵 능력이 굉장히 고도화 전문화됐기 때문에 그 부분을 그 인지하고 있고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이제 정책 검토가 끝나고 한미 정상회담이 끝나면 대북 정책을 그 접촉을 시도할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뭐 다른 그 대북 그 중국이나 이란 문제에 비해서 중요도는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의지를 가지고 이제 충분히 실행을 할 것이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역할을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이 바이든 대통령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엄청난 인프라 투자를 또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계속 이제 돈이 굉장히 많이 풀린 상황인데도 계속 설비 투자, 교육, 그 다음에 아이들 뭐 헬스케어 그 보험 같은 경우도 굉장히 늘릴 것 같고요. 그런데 그걸 국채 발행하는 게 아니고 증세하겠다는 거를 바로 이렇게 취임한 100일 만에 그 전에도 그런 이야기를 하긴 했습니다만은
굉장히 공격적인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 공격적일 수밖에 없죠. 예. 그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이고 예. 이 부분의 성과를 통해 가지고 내년에 중간 선거라든지 재선의 어떤 그 동력을 마련해야 되게 됐지만 그렇군요. 잘 아시고 좀 대통령 임기가 4년이고 이제 중간 선거 되면 굉장히 좀 인기가 시들시들해지기 때문에 예. 초기에 우리가 그 허니문 그래서 신혼기를 계서 지지도가 좋잖아요. 예. 이걸 바탕으로 해가지고 가장 중요한 핵심 사업 의제를 갖다가 밀어붙이는 거죠. 그래 그걸 통해 가지고 이제 향후 남은 임기 동안에 국정 운영의 동력을 얻어야 되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금 뭐 대규모의 경기 부양책이 바이든 행정부가 내서는 가장 핵심 의제라는 거죠. 미국이 처한 상황에서 이제 그 대규모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가지고 이제 그 이 부분을 해서 경제를 반등시켜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의 정권의 미래는 없을 수 있다라는 위기감도 깔려 있는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정권이 원래 좀 그 공화당 정권에 비해서 예. 적극적인 정부 역할을 강조하는 진보 그렇죠. 정당이기 네. 때문에 뭐 그 부분에 있어가지고 증세를 통해서 한다는 부분은 사실은 뭐 민주당 기조하고 맞는 부분이긴 합니다만 예. 과거 한 30년 동안에 신자유주의라고 해서 작은 정부를 선호하는 기조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 예. 코로나19라는 위기 상황이 닥치면서 이제 변곡점이 생기면서 이제는 보다도 그 큰 정부 좀 정부가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해도 무방하지 않겠느냐라는 분위기가 조성된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위기를 읽고서 치고 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게 전 세계적인 기조로 우리에게도 영향을 미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런 세제 정책이랄지 어떤 부자 증세, 특히 이제 대기업에 관한 증세를 계속 논의하고 있는데 공화당은 반대를 지금 하고는 있지만 어떻게 보십니까? 마지막으로. 아무래도 이제 이러한 정부가 적극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 국가적인 위기 상황을 벗어나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공감대가 있는 것 같고요. 예. 한 10초 남아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논의가 되기는 할 것입니다만 그렇지만 이제 우리 규모는 미국보다 훨씬 작기 때문에 예. 그런 부분에서 탄력적으로 조정이 가져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사제보고 생전 처음입니다. 막내 동생 같은 사람이